자, 88번을 가보죠. 그러면 최후의 보충적인 법원으로서, 자, 법원이 뭐라고 했죠? 법원 존재 형식 판단 기준, 네, 그걸로서 조리는 조례가 아니라 조리, 여기 있죠. 조리 불문법의 조리는 일반적 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이거는 이제 조리의 정의고, 자, 쉼표 뒤에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다. 네, 조리도 여러분 조리가 행정규칙이 아니죠. 다 여기 성문 불문의 이 법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 이 조리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등등 이런 것들 어기면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법이 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조리. 자, 그러면 다음 넘어오셔서 89번 문제 가보죠. 대법원은, 자, 판례인데 대법원은, 자,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위반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었다. 정지가 무거운 거야? 취소가 무거운 거야? 운전면허 정지는 뭐 잠깐 스탑하라 이거고, 취소는 아예 뺏어버리는 거죠. 면허증을. 뭐가 더 무겁다? 취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알겠죠? 이걸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이거는 기본적인 게 이런 구조입니다. 경찰서장이, 자, 여기 A에게, 자,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음주운전에 정지를 한 거야.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근데 원래 운전면허에 관해서는 청장, 자, 시도청장급에서 쥐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이거 잘못이다. 그래서 다시 너 운전면허 정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운전면허 취소야 라고 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갔다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A가 발끈한 거죠. 아니, 난 서장이든 시도경찰청장이든 하면 경찰청장이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서에서 나한테, 나는 글자는 아는데 난 무식한 사람이야, 난 단무지야, 나한테 정지를 하시면 정지인 거지 왜 갑자기 더 심각하게 취소까지 가? 열받네 해서 이제 뭘 했다? 소송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만 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거죠. 자, 원래 행정행위, 내부행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시정,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요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A가 처음에 나한테 정지, 운전면허 정지가 온 걸 난 뭐다? 그래. 그럼 뭐 예를 들어 1개월에 운전면허 정지했으면 1개월에 정지해. 1개월 뒤에 나 운전할 수 있겠네 하고 해가지고 1개월 뒤에는 자,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기존에 차 버리고 새 차 사가지고 이제 음주운전 안 하고 해야지 하고 마음에 새로운 걸 갖고 새 차도 사고 했다 이겁니다. 그럼 A에게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냐면 이 행정청의 외부적 표시인 이 행위를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이제부터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했고,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A 입장이야. A 입장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은할갑지 청천벽력처럼 취소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핵심은 이 취소의 사유, 위법의 사유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때렸던 사안입니다. 알겠죠? 요거야. 요걸 이제 대법원 판례 문장 구조상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자, 대법원에 이거예요. 대법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음주운전을 적발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뭐 정지를 하건 뭐 했건 이건 서장과 그들이 알아서 잘못한 거야. 내부적 징계는 둘째치고, 결론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를 정지 처분을 다시 취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된다. 맞다. 합법적 판례되다 이겁니다. 여기 결론입니다. 중간에 말에 너무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신뢰보호라는 것은 선행 조치가 있고 신뢰가 형성되고 국민이, 그리고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고 나중에 후행 조치가 또 따랐을 때 이 요건인데, 그런 요건 구조를 여러분이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런 케이스의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90번 가보죠. 조리는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금반원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법의 일반 원칙은 성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성문화되고 있죠.
행정기본법이라든가 절차법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규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조리가 뭔지 아직도 헷갈리시면 그냥 실전 개념 다 빼버리고 그냥 원칙 붙으면 다 조리야. 알죠? 땡땡 원칙 다 조리입니다. 알겠죠? 땡땡 원칙은 다 조리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자, 91번 가보죠. 자, 위임 명령은 법규 명령이고 집행 명령은 행정규칙이다. 자, 위임 명령은 어디가 됐죠? 여기 있죠. 위임 명령은 법규 명령이고 집행 명령도 법규 명령이고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죠. 이 라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법규성이야, 법규성. 알겠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을 구별을 반드시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규칙. 그러면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지닐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논리구조를 짜서 법규화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행정규칙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뭐 재량준칙이라든가 혹은 아주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부과시켜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판례 케이스 조금 보시면 나타날 거니까 일단 기준은 행정규칙은 법규가 없고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있다. 이 기준은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됐고 밑에 92번에 가셔서 법규 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고 국회 전속적 법률 위임 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회에 너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위임한다. 이거 안 되고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다 그냥 또 넘기는 거 안 된다 이겁니다. 항상 원칙은 뭐다? 일부를 위임하는 거죠. 일부를. 알겠죠? 위임할 때는 무조건 일부예요. 전부 뭐 전속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위임 들어가면 항상 앞에 대수식은 무조건 일부야, 일부. 이게 보통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져요. 그렇죠? 일부 위임인 거지. 위임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일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있으라고. 알겠죠? 일부가 중요합니다. 일부 위임에. 우리 지금 기본 내용 정리됐고 이제 좀 실전적 개념으로 OX를 좀 더 시험에 적합하게 정렬해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됐죠. 그리고 또 첫 줄을 보시면은 법규명령 한계로서 자, 입법권의 일반적 포괄적. 여러분, 일반적인 게 우리가 이건 이제 법률 용어인데 일반적인 게 항상 포괄적입니다. 일반적인 건 포괄적인 건 항상 수식으로 같이 붙어 다녀요. 알겠죠? 일반적이면서 구체적이다.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건 항상 포괄적입니다. 네. 자, 그렇게 컨셉을 잡아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 한번 비교해보고 갈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시험용으로 한번 법규 명령과 자, 법규 명령 안에는 집행 명령과 위임명령이 들어갑니다. 이것과 행정규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얘는 법규성을 갖고 있고 얘는 법규성이 없죠. 그리고 이 법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공포라는 절차를 대외적인 공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돼요. 하지만 얘는 뭐다? 공포라는 것을 효력권하지 않죠. 그냥 그 대상에게 도달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외적인 공포가 필요 없고 뭐다? 도달만 되면 됩니다.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법규 명령은 시험에 나올 때 이거 재판 규범성을 지내느냐 이걸로 많이 나올 텐데 재판 규범성이 되겠죠. 하지만 행정규칙은 재판 규범성이라는 역할까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행정규칙이 갖고 있는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위법. 자, 정리하는데 이건 어기면 진짜 말 그대로 위법이 돼. 법규명. 하지만 행정규칙 이야기듯이 어겨도 위법성까지 가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어겨도 위법이 아닌 거고 법규명이 어기면 바로 위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둘의 기준점을 좀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법규 명령을 발할 때 상위의 근거가 필요하냐? 상위 근거는 당연히 이 법규성 때문에 상위의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얘는
상위의 근거는 필요 없어요. 무슨 근거가 필요하다? 조직법적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상위법적 근거 필요 없죠. 이건 상위법적 근거 있어야만 법규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여러분을 많이 건들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93번 가보죠. 법규 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자, 뒤는 맞는데 날짜가 틀렸죠. 이 법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30일, 네, 원칙은 20, 예외가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84번에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수권 없이 권한을 주는 것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 추상적 명령을 말하나요? 맞나요? 여기 일반 추상적 명령에 대내적 구성력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경찰관이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 여기 있죠. 행정규칙은 어겨도 위법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어겨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하지만 징계 사유는 되겠죠. 어겼을 경우에 징계 사유되는 거하고 위법인 거는 별개예요. 위법인 건 별개입니다. 95번에 행정규칙에 따른 종래의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자기 구성을 당하지 않는다. 위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에 따른 자기 구성은 적용되지 않죠. 적법할 때만 자기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됐고. 자, 96번은 이른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 이러한 사항들. 이 행정법 파트는 제 기출 1700조도 그렇고 기존의 기출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국가직 9급, 지방직 공무원 9급 나왔던 내용까지 좀 많은 가미를 좀 해놨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대외적인 구성력을 갖는다. 자, 이게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고 했죠. 그럼 바로 뭐다? 여러분, 이 법령 보충 행정규칙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 뭐냐면 이게 법규 명령이야 아니면 행정규칙이야? 그냥 행정규칙이에요. 수시가 뭐가 붙든 그냥 행정규칙이야. 그럼 법령 보충력을 빼고 봐. 그냥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 직접적 대외적 구성을 갖는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게 간단히 처리하세요. 법령 보충 행정규칙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행정규칙적 성격에다 법령적 요소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대체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파생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헷갈려 하지 마시고 본질만 제대로 보라고. 그냥 행정규칙 딱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틀린 게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네. 자, 그 다음 97번 오셔가지고 97번 보시면은 자, 행정청이 자, 요거 9까지 9 문제인데 22년도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더라도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 효력을 잃게 된다. 네, 잃게 됩니다. 요거는 판례 지문인데 이 지문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공적 견해 표명이야. 자, 요거는 자주 나올 테니까 주의를 해두세요. 공적 견해 표명이다. 이게 문장 중에 들어가면 좀 실전적 개념으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알겠죠? 그냥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 견해 표명은 퀴즈. 자, 잘 됐네요. 오늘 오신 분들 저기 이제 요약서를 걸고 맞추신 분에게 저 요약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퀴즈. 동학생도 여기 보세요. 알겠죠? 공적 견해 표명은 다음 중 어디와 관련될까요? 1번 비례 원칙, 2번 자기 구속의 법리, 찍어보세요. 3번 평등의 원칙, 4번 신뢰 보호의 원칙, 5번 프라임 원칙. 5번 손 들고. 자, 뭐가 관련되죠? 신뢰 보호입니다. 알겠죠? 확장하면 사실은 자기 구속까지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판례에는 혹은 행정법적 내용에는 공적 견해 표명 딱 들어오면 아, 이거 그냥 신뢰 보호로 간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왜 그냥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판결문 쓸 때 창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복사 붙이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뢰 보호와 관련되는데, 그럼 신뢰 보호에 어디에 관련되느냐면 이게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 신뢰 보호의 요건 중에 들어가 있는 선행 조치야 사실은. 알겠죠? 요거에 해당하는 결정적인 게 공적 견해 표명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거죠.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 원장에게 뭐 이런 거 하시면 앞으로 세금 깎아드릴게요. 과세, 감세 조치에 견해 표명했다. 이거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금에 대해서 권한을 쥐고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내부적 이야기고 국민이 봤을 때는 뭐가 됐든 정부가 견해 표명했네. 알았어. 그럼 신뢰보호 원칙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알겠죠? 요런 걸 적용하는 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 견해 표명이 나오면 무조건 신뢰보호랑 관련되는 것들이고, 그러면 이제 재판 갔을 때 바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은 위법이 되겠네. 이런 구조를 논리적으로 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꿀팁으로 공적 견해 표명이 나오면 신뢰보호와 연결돼서 반드시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그 견해를 표명하는 기관에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대외적으로 표시만 되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야. 그렇죠? 이걸 위해서 틀을 짜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견해. 자, 그래서 그 뒤에 했는데 그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됐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정 변경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 공적 견해 표명은 이제는 효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뭐다?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까 안 될까? 이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